쉬었나요, 여러분? 자, 우리는 지금 3단원 정리 영상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청할 영상은 통일신라가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다입니다. 여러분들은 교과서 72쪽과 73쪽을 펴놓은 상태에서 영상을 시청하면 되겠습니다. 자, 7세기 무렵 김춘추는 진골 출신으로 처음으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위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춘추에 대해서 수업으로나 수행평가를 통해 잘 알고 있어요. 그쵸? 네, 신라에서 고구려와 당나라로 보냈던 외교관이자 648년 나당연합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인물이죠. 김춘추는 왕족이었어요. 하지만 성골은 아니었어요. 네, 성골, 진골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또 있을 거예요. 어, 우리 신라의 폐쇄적인 신분제도 무엇이 있었죠? 무엇이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버풍왕이 정비했던 그 제도 골품제가 있습니다. 이 골품제가 있으면 최상위에는 성골이 있었어요. 이 성골은 왕위를 이을 수 있는 어, 왕위를 이을 수 있는 왕만이 가질 수 있던 신분이었어요. 신라의 진평왕이 딸만 낳으면서 선덕여왕이 신라 최초의 여왕이 되었어요. 선덕여왕은 당연히 성골이었죠. 이 선덕여왕 이후 진덕여왕에 이르기까지 왕 위에 오를 성골 남자가 없다 보니 선덕여왕의 조카이자 진골왕족, 이 밑에 바로 진골왕족이었던 이 김춘추가 처음으로 진골 출신으로 왕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태종무열왕, 네, 김춘추의 뒤를 이어 아들인 이제 문무왕이 나당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삼국 통일을 완수해요. 이분은 또 죽으면서 난 동해의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 나의 유고를 동해에 뿌려주어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죽는 바람에 길고 긴 한국의 역사상 최초로 바다에 무덤을 만든 이 왕이 문무왕입니다. 바로 문무대왕릉이 이렇게 있죠. 선생님은 6학년 수학여행 때 한번 가봤었는데 여러분들도 가봤는지 가본 친구들이 있는지 참 궁금하네요. 이 삼국 통일을 이루면서 이 문무왕은 어, 왕실의 권위, 왕실의 권위를 크게 높여놨어요. 이 높아진 왕실의 권위를 바탕으로 등장한 왕이 있었으니 바로 문무왕의 아들인 신문왕입니다. 음, 이 신문왕이 이 왕실의 권위가 높아져 있는 틈을 타서 이 신문왕 때 이 왕권에 도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신문왕의 부인인 부인 아니다. 신문왕의 부인의 아버지, 즉 장인인 누가? 네, 김흠돌이 반란을 일으켜요. 반란을 일으키고자 했어요. 하지만 발각이 됩니다. 발각이 되어서 처형이 돼요. 자, 이 김흠돌은 누구라고요? 신문왕의 장인이에요. 왕의 장인이에요. 이 김흠돌의 난을 진압하면서 바로 신문왕은 귀족 세력을 억압시켰어요. 어디 감히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가 하면서 귀족 세력이 쓱싹쓱싹 된 것이죠. 이렇게 귀족 세력까지 억압한 신문왕은 신라가 통일을 시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여러 제도를 정비해야 돼. 이렇게 해서 여러 제도를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여러 제도를 정비한 여러 제도를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화면에 만파식적, 만파식적이라는 이 그림이 보여요. 그쵸? 설화에 따르면 신문왕은 이 동해의 용이 준
대나무로 만파식적이라는 피리를 만들게 하였고, 이 피리를 불면 적군이 물러가고 질병이 없어지는 등 나라의 근심이 해결되었다고 해요. 신문왕 때 이러한 설화가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신문왕이 왕권을 강화하면서 여러 제도를 정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통일신라는 약 1세기 동안 안정과 번영을 누리게 된다고 합니다. 아마 이러한 배경에서 이 만파식적 설화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도 선생님과 다르게 생각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한번 달아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신문왕의 제도 정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앙통치 제도입니다. 중앙행정은 왕의 직속기관인 집사부를 중심으로 운영했어요. 그 집사부의 대빵이자 장관인 시중의 권한을 강화시킴으로써 통일신라 이전까지 대표적인 귀족회의였던 뭐가 있죠? 네, 화백회의. 여러분들 지금 그림으로 보고 있는 이 어, 화백회의의 기능과 화백회의의 수장이었던 상대 등, 상대 등의 역할을, 역할이 축소되었습니다. 그 외에 10개의 관청을 두어서 행정을 나누어 맡게 했고요. 그리고 통일을 했지만 고구려 백제 출신 사람들 왕따 시키면 돼요, 안 돼요? 맞아요, 안 돼요. 고구려 백제 출신의 귀족에게도 관등을 부여합니다. 아이고, 백제 출신의 귀족이라고 오타가 났네요. 자, 백제 음, 출신이에요, 출신. 백제 출신의 귀족에게도 관등을 부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왕이 있는 중앙만 통치를 잘하면 신라가 잘 굴러갈까요? 아니죠, 아니죠. 왕이 없는 지방도 잘 살펴야 반란도 안 일어나고 광대한 영토를 지닌 신라를 잘 운영할 수 있겠죠. 지방행정 제도도 그래서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전국을 구주로 나눴어요. 우리 지난 등교 수업 때 고려 성종은 전국을 몇 도로 나눴죠? 맞아요. 고려 때 성종은 5도로 나눴어요.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은 몇 개의 도로 나눴죠? 네, 우리는 지금 8도로 나눠져 있어요. 통일신라는 전국을 몇 개 주로 나눴다고요? 네, 맞아요. 9주로 나눴어요. 자, 옆으로 살짝 넘어가 볼게요. 지금 지도와 함께 선생님이 내용을 정리해 놨는데요. 우리 구주는 삼국의 옛 땅에 각각 3개의 주를 골고루 설치했어요. 이렇게 설치함으로써 민족을 통합하려는 의지를 나타냈다는 것이죠. 자, 봐보세요. 한주, 삭주, 명주, 상주, 옹주, 전주, 강주, 양주, 무주. 고구려 쪽이랑 백제까지 골고루 3개씩 총 9주를 설치한 것입니다. 전국을 9주로 나뉘었다. 네. 그리고 이 9주에 이어서 5소경을 설치해요. 5개의 5소경을 설치하는데 이 5소경은 수도인 금성이 동남쪽에 치우친 약점을 보완하고 지방 세력이 성장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지방의 주요 지역에 5소경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옛 고구려 백제 출신의 귀족들을 그곳에 살게 함으로써 지방의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로 삼았어요. 봐보시면 우리 지금 수도 경주 금성이 어디 있죠? 맞아요. 여기 동남쪽에 너무 치우쳐져 있어요.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게 바로 5개의 소경, 5소경입니다. 그러면서 또 지방 세력도 감시했다고 해요. 우리 그럼 다시 옆으로 돌아가 볼게요. 동그라미 1번에 구주가 있는데
이 주 아래에는 군과 현을 설치해요. 그리고 지방관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말단 행정구역인 촌에 그 지역 출신의 힘센 유력자들을 촌주로 임명해서 관리하게 하였어요. 어, 선생님 저번에 설명한 것처럼 이제 도 밑에 뭐 시, 그리고 이제 은, 동, 면, 리 이렇게 있는 것처럼 세부적으로 동네를 나눈 거예요. 그러면서 관리를 하는 거죠. 이 동그라미 이번엔 무엇이 들어가야 될까요? 지방의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 그리고 지방 세력을 견제했다고 해요. 방금 옆에서 얘기했어요. 맞아요. 오소경이에요. 그럼 동그라미 3번의 제도는 지방 세력을 일정 기간 수도, 경주에 머무르게 함. 그래서 지방 세력의 성장을 억제시킨다 그랬어요. 이거는 어디서 우리가 배운 냄새가 솔솔 나요. 그쵸? 훗날 고려의 태조 왕건도 뭔가 비슷한 제도를 했던 것 같은데요. 고려의 태조 왕건이 지방 유력 호족들의 성장을 감시하기 위해 어떤 제도를 했었죠? 이야기해 보세요. 네, 맞아요, 맞아요. 긴 제도를 시행했었어요. 뭔가 이 긴 제도와 비슷해 보이는 이 통일신라의 제도는 바로 상수리 제도입니다. 자, 물론 긴 제도처럼 아들만 수도에 머무르게 한 것은 아니었어요. 역시 멀리 있으면 불안하니까 가까이 두고 감시하는 것만큼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건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 점을 잘 기억해서 지방 세력을 억제하기 위해 어떤 제도를 했는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중앙과 지방에 이어 이제 군사 제도를 정비합니다. 중앙군으로는 구서당을 편성하고요. 지방군으로는 십정을 편성합니다. 구서당은 신라인과 고구려인, 그리고 백제인, 말갈인까지 다 포함해서 부대를 편성했어요. 역시 통일했으니까 우리 이제 왕따 시키지 말자. 왜? 민족 통합을 위해서. 우리 민족 통합해야지. 이런 의미로 다 포함해서 부대를 편성을 해요. 차별하지 않고요. 이 십정은 각 주에 한정씩 설치하였는데 구주중 9개 주 중 국경 지역인 한 주에만 특별하게 두 정을 설치했다고 해요. 왜냐면 다른 주에 비해 면적도 넓고 발해와 국경을 마주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이에요. 잠깐만 보면 우리 옆에서 지도를 볼게요. 우리 구주 중에 지금 이 한 주는 국경 지역, 이렇게 면적이 너무 넓어요. 면적도 넓고 또 어디랑 국경 지역이에요? 네, 발해랑 맞닿고 있는 국경 지역이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10정 중에 이 정을 특별히 넣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군사제도까지 이해됐나요? 자, 이제 토지제도를 정비합니다. 여기는 별표예요. 자, 목적은 귀족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국가의 재정을 강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 신문왕은 특별히 뭘 했냐면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해요. 아주 중요해요. 노급은요, 이 노급이라는 건요, 관료, 즉 관리에게 토지세, 즉 땅의 세금과 그 지역의 특산물인 곡물, 그리고 그 지역의 노동력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준 제도예요. 근데 이렇게 노급을 하면 백성들이 힘들어요. 노급으로 준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언제든지 그 땅을 받은 귀족 및 관리들이 부르면 일하다가도 불려가고 그 귀족을 위해서 일을 해야만 해요. 바로 우리 67쪽에 보면 노급과 관료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죠? 여러분 보면 노급과 관료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문왕은 이러한 노급을 폐지하고 토지세, 즉 땅에 대한 세금만 거둘 수 있는 권리, 예, 이 관료전을 지급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귀족들은 반발할까요? 아니면 그냥
왕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할까요? 네, 당연히 반발을 하겠죠. 하지만 앞에서 보았듯이 신문왕은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 귀족 세력을 억제시킵니다.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한 것은 이런 의미로도 진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뒤에, 어, 어, 음, 음, 자, 그 뒤에 일단 성도강부터 봤고요. 왜 순서가 바뀌었지? 자, 이 성도강을 보면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해요. 네, 정전을 지급해서 백성들에게도 토지를 나눠준 겁니다. 토지를 나눠주고 그 토지에서 수확한 걸로 열심히 세금을 거둔 것이죠. 조세를 징수했어요. 이렇게 해야 귀족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국가의 재정을 강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귀족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에요. 지랄도 풍년이라고 쌩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어, 8세기 중반, 8세기 중반이 되면 이 경덕왕 때 이 지랄 맞은 귀족들의 요구로 뭐가 부활할까요? 네, 노급이 다시 부활해요. 노급이 부활하면서 백성들의 삶은 다시 컴컴한 암흑기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까지 우리 통일신라 신문왕이 어떤 여러 제도를 정비했는지 이렇게 배울 수 있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수업 잘 들었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나머지는 우리 금요일인 7월 3일에 마저 정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요일에 만나요. 안녕.